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밤 11시 생방송은 제주 라이브에서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혜인입니다. 네, 이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입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가족분들과 함께 벌초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이런 뉴스들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벌초와 성묘 등 야외 활동에서 벌쏘임, 진드기 물림 사고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탑동 365 의원 고병수 원장님과 함께 면밀히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안 좋네요. 제가 여기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조금 그래도 독감이랑 감기는 한풀 꺾여가는 추세인가요? 그렇죠. 아니요. 감기는 좀 늘어나는데 세지는 않고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애들이나 주로 애들 어른, 그 다음에 코로나, 뭐 뉴스 봐서 알겠지만은 그다음 백일해 이 3종 세트가 섞여서 돌아가지고 대부분 기침을 오래 하는 특징이 있어요. 100일 동안 기침한데도 백일해잖아요. 근데 요즘 그 세계가 조금 꺾이긴 하는데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서 기침을 좀 오래 하는 것 같아 하면 꼭 반드시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네. 요즘 진짜 감기가 너무 독합니다. 우리 비욘디 가족분들은 무사히 또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심야 라이브를 또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조심조심님. 네. 우리 전민수님, 가든파이브님, 음악장인님, 조심조심님, 추수절님 들어오셨고, 행복주머니님도 어서오세요. 오늘 주제가 쯔쯔가무신가요? 했는데, 대주제 중에 하나가 또 들어가 있죠? 비밀로 하려는데 노출돼 버렸네. 네. 아니, 이제 추석이니까 다들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벌초, 성묘 계획 중이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쵸. 원장님 다녀오셨어요? 이번 일요일에 다녀왔어요. 우리가 추석 2주 전 일요일을 딱 못 박아놨기 때문에 다녀오는데, 뭐, 친척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죠. 하는데, 제주도 특징이 있어요. 제주도 두 가지 특징인데, 제주도는 묘지들이 부부가 합쳐 있지 않고 다 따로 있어. 맞아요. 좋은 그 땅을 찾아간다고 해서 한라산 중턱, 오름 꼭대기. 그러니까 이거 하나 찾으려면은 하루 종일 찾아다녀야 돼. 이런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풀이 육지에 있는 풀하고 달라. 오, 그래요? 육지에 있는 풀들은 풀인데 얘는 거의 나무 수준의 풀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호민이 웬만한 걸로 안 돼요. 엄청난 강력한 예초기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무지 힘들어요. 게다가 뭐 갔다 오면은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래서 뭐 요즘은 뭐 벌초나 성묘 갔다 오시기도 하고, 또 이제 가을 뭐 들판이나 놀러 가기도 하고, 이제 가을 거지 내지는 그런 농사일도 있고 해서 그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들이 아마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다 생각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정말 탑동 365 의원의 방송은 항상 저희가 지난달엔 남양 특집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또 성묘, 또 이렇게 벌초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주제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벌초 시즌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요즘 또 이렇게 진드기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심심찮게 올라오죠. 이게 계절마다 조금 달라요. 봄부터 가을, 주로 겨울은 없죠. 지들도 잠을 자야 되니까. 근데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 있고, 봄부터 가을까지 쭉 출몰을 하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은 가을에만 출몰하는 놈들이 있고, 약간 구분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또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세세하게 구분할 필요 없어요. 원칙만 알면 돼. 그냥 설명은 조금 세세하게 해드리지만은 원칙은 그냥 한두 개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복잡합니다. 이 진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드기는 원래 절지동물이에요. 근데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은 구분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저도 잘 모르고. 근데 대원칙만 다 살짝 들어놓고 나서 대원칙만 한두 개 딱 알고 계셔야
간편하게 뭐 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정리 한번 해보죠. 네. 사실 저는 진드기? 그래, 뭐 진드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뉴스를 봤더니 이제 9월 2일자의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벌써 올해만 전국 83명의 환자 중에 12명이 무려 진드기에 물려서 숨졌다라는 그 한 줄 헤드라인을 보는데 약간 푸근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건 아마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란 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망률이 거의 20-30% 되니까 상당히 높아요. 의학에서 1%는 상당히 높은 확률입니다. 1% 사망?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럼 20몇 근데 퍼센트면은 20-30%면은 엄청난 겁니다. 코로나도 1-2% 됐었거든, 초기에는. 그래요? 예. 그래서 막 덜덜덜 떨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진드기에 직접 물리는 것들이 한 2-3개가 있고, 또 이때 태풍 불고 가을철에 또 출몰하는 놈들이 있어요. 렙토스피라라고 해가지고, 그거까지 4가지 종류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아까 저희가 좀 이야기를 살짝 나눴던 무시무시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증 SFTS라는 약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네. 근데 기자들도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한 다음에 괄호에서 SFTS를 반드시 씁니다. 근데 이게 뭐 의학 용어긴 하지만은 간단하기도 해요. SFTS, S, severe, 시비어, 심한, 심한, SF, fever, 열, 열, 그 다음에 좀 어려워요. T가 T는 스롬보사이토페니아 해가지고 네. 네? 그거는 뭔가 후루룩 지나는데요? 혈소판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아. 자, 우리가 피, 혈액에는 뭐 수십 가지가 있는데 중요하게 3가지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주고 백혈구는 나쁜 세균들을 잡아주고 근데 혈소판은 응고를 해줍니다. 네. 피가 계속 나면 죽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가 응고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혈소판이에요. 그 혈소판이 부족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출혈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중증 severe, 열성 피버, 혈소판 감소, 스롬보사이토피니아, 그다음 SFTS 신드롬, 증후군. 아, 증후군. 그래서 SFTS는 그런 거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이 자체도 너무 길어요. 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열 많이 나는 진드기 심한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뭔가 이렇게 영어로 좀 풀어서 설명을 들었더니 야, 벌써 뭔가 증상이 딱 상상이 떠오르죠. 되는 게, 네. 딱 열이 탁 오면서 피가 멈추지 않는 약간 그런 그쵸. 건가요? 100%. 어허, 에이프릴인가요, 교수님? 아니, A까지는 아니고 B. BB, 알겠습니다. 야, 그래도 그 전에 우리가 이 4가지 진드기 매개 질환을 다 진드기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가을철 유행하는 것들을 다루기 전에 하나를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자, 저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어요. 항생제, 세균 이를 다룰 때 패스트, 네. 흑사병, 14세기에 전 세계를 그냥 초토화시켰던 유럽 인구의 절반을 날렸던 네, 패스트, 어마어마했던. 흑사병. 이게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혈관이 죽어버리니까 탄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혈관이 죽으니까 검은틱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흑사병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거는 그래서 과거 쥐들이 막 오니까 쥐들한테 옮기는 거다 생각했었죠. 네. 근데 사실 아니야. 그는 사실은 세균이 옮기는 거예요. 쥐도 감염되어 있는 그쵸. 상태였던 거죠? 쥐에 감염돼 있는 이건 벼룩. 네. 이 벼룩이 세균을 갖고 있어.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그 페스트를 옮기는 그 페스트를 옮기는 그런 세균 감염이 된 벼룩이 네. 쥐에 올라타 있어. 그래서 쥐들이 그 벼룩을 다 옮길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옮기다 보니까는 이젠 그 벼룩이 어떻겠어요? 쥐에게만 있으면 되는데 하도 쥐가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다 물어. 쥐가. 그러면 그 균이 인간에게 옮겨요. 결국은 세균 감염이에요. 페스트는. 그러면은 안 걸린 쥐를 접촉했다든지 사람 간의 네. 접촉을 안 옮겨요. 모르고 옛날에는 사람이 먹던 걸 먹어서 옮겼다. 네. 레커닝이라는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 걸린 사람 술을 먹어가지고 저희가 나도 죽는구나. 걸렸다. 전혀 두려울 필요 없고 사람 간의 접촉은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뭐 불태워 죽인다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화형하고 마녀다 하면서
그게 중세 때 얘기인데, 자, 모든 것은 세균과 바이러스, 이 미생물이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패스트는 미생물에 세균에 감염된 벼룩이 쥐에 올라타서 네. 사방에 퍼지는 거죠. 그죠, 그럼 그죠. 쥐가 아니요, 벼룩이 사람을 물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진드기도 바로 그런 겁니다. 아.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직접 물든지. 어. 그런데 진드기에 물렸다고 병이 생겨가 아니고, 진드기에 물려서 사망했다, 진드기에 물려서 병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진드기 속에 있는 감염된 진드기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거죠. 결국은 세균과 바이러스네요. 그렇죠. 세균은 박테리아, 바이러스는 그보다 작은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은 깨끗하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중증 아주 심각하다. 네. 열성 열난다. 열난다. 그다음 혈소판 결국 감소증 생기면서 피 철철 밖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장기가 터져요. 그래서 장기가 출혈된다는 뭐예요? 터진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피가 안 멈추니까 결국 사망하는 거죠. 오, 무섭다. 그래서 30%, 대개는 우리나라 한 20%인데 외국은 50%도 있어요. 지금 치료가 안 되면은.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뉴스에 봤을 때는 서귀포에서 네. 어떤 40대 여자분이 길고양이를 길고양이를 만졌다가 한 뭐 일주일 지나면 열이 뻘뻘 나서 안 가라앉아요, 이거는. 감기처럼 약소도. 근데 응급실 가서 조사해 봤더니 아마 검사 결과는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긴 그렇게 나왔어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의심으로 사망. 사망. 그러니까 길고양이나 뭐 들고양이도 이런 거 들깨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네. 그건 핥히기도 하고, 네. 그거 핥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진드기가 몸에 옮겨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죠. 동물 사랑은 나도 마찬가지인데 함부로 만지는 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 하루에 한두 번씩 와요. 고양이한테 핥혔다, 물렸다. 혹시나 이런 또 것들은. 감염의 위험.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거 파상풍 위험도 있고 위험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올해도 4월 달인가 5월 달에 80대 제주도 얘기예요. 80대 어르신이 고열나고 해가지고 막 배 아프고 설사하고 해서 병원을 가서 안 나으니까 종합병원으로 온 거예요. 그냥 검사해봤더니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그분은 살았어요, 다행히. 오, 그래요? 치료해서. 왜? 그 대증치료라고 해서 그냥 잘 치료만 하면 돼요. 그걸 빨리 없어지도록. 바이러스를 잡는 약이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보존해주면 돼요.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망가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은 그 진드기가 감염된 진드기, 바이러스예요, 이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가 물었을 때 그 진드기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가서 네. 처음에 감기처럼 열을 내고, 그 다음에 열도 좀 엄청 높게 나요. 뭐 38도, 39도. 그러다 이게 또 특징이 장염처럼 배 아프고. 이게 감기 걸렸을 때도 약간 몸살 감기 걸리면 장염처럼 오거든요. 맞아요. 감기다 생각해서 버티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막 출혈 경향, 맞죠? 혈소판 감소되니까 멍이 들기도 하고. 그건 다 출혈이거든요. 네. 장기 출혈이 생기서부터는 이제 심각해지죠. 이게 쇼크에 빠져요. 피가 다 출혈되니까 쇼크 빠지고. 장기는 괴사란 말은 혈류가 공급되지 않을 때 그 세포나 조직이 죽는 거예요. 네. 동상 걸리면 괴사되죠. 꺼멓게 돼요. 장기가 괴사되는 거예요. 이야, 너무 무서운데요?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사망해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죠. 그래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 아까 전국에 12명, 네. 제주도에도 1명 있었고, 이렇게 특히 이거는 이 진드기가 잘 출몰하는 이 참진드기라고 하는데, 네. 보통 4월에서 가을까지 11월까지 이게 겨울만 빼고 계속 있게 돼요, 이 진드기들은. 근데 이 진드기가 뭐 봄 진드기, 여름 진드기, 가을 진드기 구분을 못 구분이 해요. 어렵죠. 불가능이죠? 거의?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화면을 좀 볼까요? 제가 네. 준비를 좀 해봤는데, 오늘 소개할 이런 질환들과 관련되는 아주 동물 2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쥐. 찍찍입니다. 예. 쥐. 자, 이 쥐는 패스트도 옮기고 벼룩을 태워서, 그다음 진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사람들에게 옮기는 그런 매개동물입니다. 이걸 매개동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또 있나? 이거 어떻게 옮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진드기. 이 풀밭에 있는 진드기, 이건들이 작은 소 참 진드기라고 해가지고 이것들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을 옮기는 진드기입니다. 와. 그 다음 화면이 나오나요? 네, 지금 안 보이니까. 제가 조금 딜레이가 발생하는데요. 네. 그래서 근데 보통 쥐들이 매개동물인데, 설치류라고 해서 쥐, 뭐 다람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에는 우리가 풀밭에 갔을 때 그 진드기가 직접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쥐에게 하지 않고. 직접 무는군요. 예, 직접. 우리가 이렇게 풀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직접 물게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화면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개는 오늘이 거의 다 풀밭 얘기예요. 풀밭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대개 풀밭이나 들판에서 앉았다가 그래서 너무 오래 앉으면 안 돼요. 너무 좋다. 저 푸른 초원이 해서 눕거나 그냥 맨몸으로 앉거나 하시면은 이게 묻게 돼요. 네. 여러분들이 사람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기. 일단 옷을 좀 긴 바지를 입고 들놀이를 가기. 그다음 갔다 와서는 툭툭 털고 한번 몸이나 옷을 봐야 돼요. 네.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좀 이게 수목원 같은 데 가면은 공기주 입으로 이렇게 털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 근데 잘 물리면 잘 안 털려요. 물리는 그런 거는 거예요. 직접 막 이렇게 뽑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물었기 때문에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서 떼는 식으로 하셔야 돼요. 혹시나 진드기 물렸으면은. 일단 뭐 진드기 기피제도 있는데 완벽한 효과는 없어요. 직접 보고 터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 다음 또 제주도 특징이 있죠. 4, 5월 달에 고사리철이에요. 고사리. 얼마나 많이 다니겠어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고사리. 이번에 80대 아까 어르신 얘기도 중증 혈소판 감소증. 나도 발음이 잘 안 돼. 여기 걸리신 분도 고사리 캐다가. 그러니까 요즘 고사리는 진짜 계속 풀밭을- 욕심이 나다 보니까 또 풀밭에서 풀밭을 너무 다녀야 오랫동안 되잖아요. 있게 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연구원이 무작위 풀밭에 가서 흰 천으로 이렇게 훑었더니 거의 뭐 100마리 진드기가 훑기만 했는데. 와. 그러니까 모든 풀밭에는 진드기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위험한 진드기지 않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살인 진드기 뭐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놈들이 한두 가지가 있고 대부분 괜찮은 진드기예요. 근데 구분이 안 가. 그죠. 그러니까 진드기는 조심한다. 일단 풀밭 조심한다. 조심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네. 자, 선생님 잔디에도 진드기가 많나요? 아까 그 연구원분의 사례가 아주. 잔디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들판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들은 좀 적어요. 들판에 이러면은 쥐들도 많이 다녀, 들개도 많이 다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옮겨줘. 그러기 때문에 많고 집은 사람들이 관리하고 뭐 깨끗이 하고 깎고 막 이러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돗자리가 조금 진드기를 중요하죠. 막아줄까요? 항상 돗자리 깔고 눕거나 앉거나 네. 그런 습관 하셔야 됩니다. 제주 고사리 엄청 비싸지 않나요? 조금 비싸요. 많이 비싸죠. 물벼룩 같은 걸까요? 아니요, 예, 좀 비슷한데 좀 모양을 지나가면서 보여줄게요. 그래서 처음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란 거는 SFTS라는 그런 놈이다. 아주 심각하고 중증, 열을 내고 그다음 혈소판 감소, 혈소판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에는 장기 출혈을 일으키면서 사망한다. 혈소판 감소는 출혈이에요.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네. 자, 중요한 거는 2주 안에 2, 3일 안에 생길 수도 있어요. 늦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놈들이 그 바이러스 가서 우리 몸에 작동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2, 3일 만에 증상 나타났다가 일주일 열흘 때 증상 나타나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번식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최고 2주예요. 그러니까 2주 안에 네. 어떤 열이 나거나 들판 갔다 왔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으면은
그 병원 그냥 개인 병원 찾는 것보다도 그런 건 일단 보건소 먼저 가는 게 나아요. 보건소요. 왜냐하면 검사 장비가 거기 있기 때문에. 아. 개인 병원은 검사 장비가 없어요. 이거 지금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딱히 없는데 딱히 없어요. 아까 이 두 분의 사례를 들었을 때는 일단은 좀 뭔가 골든 타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들긴 하네요. 그래서 뭐 연락이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음. 우리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들판이나 그런 풀 작업했다 이런 히스토리와 네. 그 다음에 열이 난다. 난다. 뭐 장염 기운도 동반된다. 이런 것도 감기처럼 보일 때는 고열이에요, 고열. 그럴 때는 보건소로 먼저 가시는 게 낫습니다. 네. 아니면 좋은 거고 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쯔쯔가무시. 쯔쯔가무시. 이게 뭐 털진드기병, 초원열, 잡목열 딱 봐도 모르죠. 뭐 이런 풀이나 관목 작업을 했을 때 네. 생기는 것들이죠. 대개는 이게 가을, 이제부터는 가을 얘기예요. 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은 4월부터 10월까지 다 있었지만 이거는 가을에만 나타나는 놈들인데 네. 이 놈들이 왜 가을에만 나타날까? 이거는 진드기 유충 새끼예요. 아, 이놈들이 새끼예요. 땅 속에서 살고 알을 까고 하다가 가을쯤 되면 겨울 대비해서 먹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가을에 왕성한 먹이 활동하려고 올라와. 그렇구나. 그래서 뭐 들쥐나 뭐 들깨나 사람 농부들, 이렇게 네네. 농부들이 많이 생겨요. 예, 그런 사람을 물어가지고 하려. 이것도 직접 무는 거예요. 직접. 쥐나 이런 매개 동물이 없이. 자, 그럴 때 뭐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놈들은 또 다른 종류의 그런 그 진드기들인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세균, 아, 이건 또 박테리아. 세균이에요. 박테리아 감염된 진드기가 물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사망률은 좀 낮지만은 네. 그래도 쯔쯔가무시 딱 봐도 일본말 같죠. 맞아요. 왜 생겼을까? 그래서 나도 막 찾아봤어요. 학생 때는 이런 거 안 찾아봐. 이제 외우느라고 바쁘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려고 찾아봤더니 무시가 일본말로 벌레란 뜻이에요. 아, 쯔쯔가는 일본의 어느 지역의 이름인가 뭐 그럴 거야 아마. 거기에 처음 보고된 게 1800년대 일본인데 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 열나고 막 픽픽 쓰러지더라. 찌찌가라는 어떤 이름에다가 무시, 벌레 이런 걸 붙여가지고 뭔가 있을 거다 짐작만 했는데 이 1900한 3, 40년, 4, 50년 한참 후에야 이게 세균도 밝혀내고 진드기가 어떤 거다 밝혀진 거죠. 근데 이게 쯔쯔가무시 특징은 이 동아시아 중심으로 네. 저 베트남, 동아시아, 그 오스트레일리아 북쪽 이렇게 삼각형 정도로 이 지역에만 주로 출몰을 많이 해요. 그래서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렇군요. 쯔쯔가무시는 일본에서 따온 이름이다. 네.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했고 이런 거는 어떤 세균 감염된 진드기가 물었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농부들이나 마찬가지로 풀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잠깐만 사진을 보여줄게요. 이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수십 가지가 있어요. 진드기는 전문가도 그러니까- 구분이 어렵다. 그러니까 뭐라면 뭐 어떤 진드기다 구분하지 말고 네. 진드기에 물렸다만 해가지고 병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90%는 아니기 때문에 아, 물리면은 소독하고 약 바르면서 혹시 그 감염될까 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아까 말해서 2, 3일 지나고 2주 안에 열 난다면 그때 보건소 먼저 가시라. 보건소 시간 먼저. 놓치지 말고 그런 생각만 하시면 되고 진드기가 이렇게 많은데 구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쭈쭈가무시 이게 보듯이 유충에 물려서 근데 이게 림프절이나 림파선, 임파선 그냥 혈액을 타고 막 돌면서 이게 가거든요. 나중에는 뭐 폐렴, 심장에 문제 일으킨다든지 뇌수막염, 뇌염 막 일으켜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박테리아잖아요. 네. 박테리아가 항생제가 있겠죠. 오. 그렇지 바이러스는 없는데 그죠, 그래서 그죠. 치료가 좀 잘 돼. 근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열나요. 열나고 감기균처럼 보여 고열나고. 네. 근데 요것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의과대학 다닐 때 시험 족보라고 하죠. 시험 문제예요.
이 상처를 딱 보여주고 이 사람의 어떤 히스토리를 얘기해요. 농부인데 고열나면서 왔다. 딱 이 병의 이름과 세균 이름을 써라. 쯔쯔가무시. 영어로 써야 돼요. 쯔쯔가무시. 그 다음에 세균 이름을 이렇게 써야 돼요. 아. 그게 족보인데. 상처가 되게 특이해요. 자 보시면은 네. 딱지 앉은 상처인데 이걸 가피라 그럽니다. 에스크라고 하는데 일단 가피 앉은 보통 상처 앉은하고 조금 다르죠. 네. 이게 좀 커요, 딱지가. 이만큼, 손톱만큼 크고, 그 딱지가 단단하게 붙어 있는 모양. 이게, 요런 모양, 그러니까 열나고 이런 모양이면 거의 100%예요. 진드기예요. 주로 다리 쪽에 있겠죠. 풀 네. 작업하면서 다리를 많이 썼으니까. 이게 찌찌가무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주 안에 열나고, 감기 증상. 다른 거 기억할 거 없어요. 그냥 감기 증상, 고열. 이거는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볼게, 신증후성 출혈열. 이것도 좀 느낌이 오죠. 신. 콩팥. 증후란 거는 불명확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저것 합쳐진 거다. 콩팥이 문제가 되겠구나. 이것도 출혈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HFRS라고 표현하는데, H가 헤모리직, P란 뜻이에요. 그 다음 피버, 열난다. R, 레날, 콩팥이란 뜻이에요. 영어는 알 필요 없는데 신드롬. 그래서 열나고 콩팥이 문제가 되는구나.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야말로 진짜 뭘 누르면 되지? 네. 아이고, 아니네요. 네, 피디님 조금 도와주세요. 네. 자, 지금 보건소 꿀팁이네요. 아기를 데리고 소풍 못 가겠네요. 아, 저도 진짜. 가요. 가지 마. 근데 가는데 뭔가... 조심하시라 이거예요. 일단은 가서 네. 돗자리 깔고 놀게 하고 풀밭에 잠깐 있는 건 괜찮아요. 너무 오래 풀 뒹굴면서 놀지 말고 갔다 와서 옷 탁탁 털면서 보고 네. 몸에 붙어 있나 보고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놀러 가야죠. 그러니까 요즘도 한때 그 제주도에 진드기 이슈가 많을 때 이제 풀밭에 가는 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물이 무서우면 해수욕장도 못 가고 그러니까요. 강가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햄버거병 있다고 해서 햄버거도 못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먹을 수 있는 게 되고 없죠. 다 하고 조심하자. 네. 세상은 우리가 즐기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즐기면서 조심하자 이거죠. 네. 자, 진드기 그래서- 구분법은 딱히 없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신증후성 출혈열은 바이러스예요. 근데 한탄강. 한탄강. 이 범인은 한탄 바이러스라는 놈이에요. 왜 한탄강인데? 우리나라 유명한 옛날 그 미생물학자가 이걸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네. 한탄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또 뭐 치명률은 뭐 사망률 이게 좀 낮긴 하지만은 네. 이런 놈의 특징은 들쥐예요. 들쥐. 등줄쥐라고 특별히 돼 있는데 네. 그거 구분하지 마시고 이 들쥐들의 마찬가지로 진드기가 감염된 진드기 살고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이 감염 진드기가 무는 게 아니고 이 등줄쥐 아니야 이게 잠깐만 이놈들이 진드기가 아니고 이름 잘못했어요. 예, 한탄 바이러스란 바이러스를 감염된 이 쥐들이 네. 배설물 똥. 이 배설물들이 풀밭에 막 들판에 싸겠죠. 네. 그럼 이것들이 가루가 되겠죠. 네. 스멀스멀 공기 중으로 올라와요. 무서워. 그래서 거기서 막 풀밭에서 우리가 놀다가 네. 호흡하면 들어와가지고 감염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에. 이게 한탄 바이러스라는 놈이 들어와서 감염되고 더 고열나고 나중에 이게 콩팥이 망가져요. 이게 콩팥이 망가지는 병. 이게 콩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쓰레기 하수 처리하는 게 콩팥인데 콩팥이 망가져. 이게 급성 신부전이라는 거는 급하게 망가졌다. 네. 만성 신부전이라는 건 고혈압이나 당뇨가 오래 앓으면서 천천히 망가졌다 이런 뜻인데 망가졌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은 배설할 수가 없어. 노폐물을. 그럼 노폐물이 쌓여. 네. 하루 이틀 만에 죽어요. 이 신부전이라는 거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노폐물은 배설이 돼야 되는데 노폐물 배설이 안 되면 독성이 쌓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신증후성 출혈열은
그런 식으로 콩팥을 망가뜨리면서 자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거는 진드기보다는 등줄기, 들판에 있는 그놈들이 배설물 말라서 네. 공기 중으로 막 날아다녀. 공기 중으로. 우리가 풀밭에서 막 이렇게 놀죠. 스멀스멀 올라가. 그럼 막 더 흩날려 막. 그냥 삼켜 걸려요. 아. 그러니까 너무 그 왕성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또 감별할 그쵸. 수가 없잖아요. 이건 바이러스, 쥐맥에. 쥐맥에, 예. 배설물. 그래서 신증후성 출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공통적으로 이제까지 세 가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찌찌가 무시, 그다음에 신증후성 출혈 다 열나는 거예요. 열난다. 그래서 이것도 2주 안에 들판에 놀러 갔다 왔는데 열난다. 네. 하면은 기침도 하고, 그럼 호흡기 질환처럼 오겠죠. 감기처럼. 그러면 되게 의심을 해서 일단 보건소 먼저 가시라. 보건소 먼저 간다. 그런 히스토리를 거의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렙토스피라입니다. 렙토스피라는 이 세균이에요. 네. 세균. 강물, 냇물. 자, 우리 이제 태풍이 불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건천이죠. 이게 강물이 없어요. 냇물로 흘러서 비가 와야 냇물이 고이고 그냥 쭉 바다로 빠져나간다 또 말라버려. 네. 그냥 건천인데 고인물이 거의 없는데 일단 태풍 불면 고인물들이 많고 우리 내과에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육지부 같은 경우는 강물이라든지 고인물 이런 냇물 같은 게 많죠. 태풍 불거나 물이 많아졌으면 그렇게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동남아에서 사진인데 저쪽에서 보면은 소들도 이렇게 놀고 있고 네.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봐요. 이게 좀 우리 구피디님이 자꾸 새로운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역시 저는 이거 화면이 삼성이 크게 다릅니다. 나오나요? 네.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남아의 어떤 장면인데 저쪽 강물에서 소들도 막 놀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막 몇 감고 놀고 있죠. 그 다음 여기 소만 있을까? 쥐들이. 또 이것도 쥐예요. 쥐들이 가서 똥오줌 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쥐들이 배설물을 상처나 네. 우리가 먹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오염되는 거예요. 이게 렙토스피라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그놈들은 마찬가지로 고열을 내고 뭐 그 다음에 간부전, 신부전, 간부전이란 말은 완전히 망가진다는 뜻이거든요. 간이 망가지거나 콩팥이 망가져요. 이건 렙토스피라증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물가에서도 깨끗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물가에서 상처 있는 상태로 오면 상당히 조심하고 그 다음에 뭐 갔다 오면 깨끗이 좀 씻고 이런 노력들 필요한데 사실은 그 깨끗한 물은 괜찮아요. 좀 오염되고 딱 봐도 쥐들이 많이 몇 감고 갔다 이런 느낌이 좀 왔다 그런 데서 갔구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보통 바다나 우리가 그 뭐 여기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 강정천 뭐 이런 건 괜찮아요. 깨끗해 보이는 물. 흐름 물이기도 하고. 근데 좀 고여서 흐름이 좀 더디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많겠죠. 쥐, 배설물, 배설물. 오줌똥. 쯔찌가무시는 스물스물 신증후성 출혈열은 한탄 바이러스인데 스멀스멀 그때 올라가고 이놈들은 모래에 녹아서 우리 몸에 들어오고 사방의 적이죠. 진짜 이론이 너무 세상이 무서운데요. 지금 또 우리 음악쟁이님께서 선생님 바다랑 계곡 중에 어디가 조금 더 안전한가요? 자, 요번에 뉴스를 좀 볼게요. 네. 깨끗해 보이는 계곡물도 이거 바로 7월 달 나온 겁니다. 여름 될 때 나도 모르게 이런 질병. 이게 렙토스피라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조금 지저분하다, 쥐님이 다녀가셨다 이런 정도 계곡이나 물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입, 귀, 눈을 통해서 전염이 되네요. 그러니까 몸속에 드는 거죠. 주로 상처로 들어오는 게 많고요. 자, 보시면 이거 크게 되나요? 네, 피디님이 해주실 거예요. 자, 보세요. 쥐들이 마이나 소뿐만 아니고 이 쥐들이 이렇게 강물이나 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응하고 쉬하고 다 다닙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뭐라고 했죠? 한번 쭉 볼까요? 네, 한번 조금 쭉 살펴볼게요.
위에서부터. 네. 말씀을 들으니 조심해야겠네요. 라고 하셨고요. 또, 주변에 공유해야겠습니다. 네, 너무 진드기 좋은 구분법도 말씀입니다.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효수님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구분 못하고 일단 진드기에 물렸다 그 자체로서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신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다 병원 가는 게 아니고 항생제 연고나 포비돈, 베타딘 바르면서 감염이 안 되게끔 이렇게 막아주는 뭐든지 물리면은 거기에 세균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안 나쁜 놈도 있으니까 그냥 세균 감염 예방하려고 먹고 제가 항상 말하죠. 어디 다치거나 상처가 나면은 3, 4일. 3, 4일 동안 붓고 열나고 뻘개지면은 그 염증이 심해지는 거다. 그땐 네. 병원 가시라. 병원 가요. 그전에는 연고나 뭐 포비돈 바르면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고열이 난다면 그때 가도 막 늦진 않아요. 그래야 이제 진단할 수 있거든. 진드기 물렸다고 가시면은 아무 검사도 안 해줍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대부분의 증상이 진드기는 있군요. 해롭지 않은 진드기고 아주 나쁜 그러니까 뭐 그 살인 진드기라는 우리가 말하는 그 작은 소 참 진드기 이런 것들은 일부예요. 진드기 수십 종류 중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진드기 물렸다고 병원 가도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네. 일단 자기가 약 바르면서 조금 지켜보시라. 근데 2주 안에 열나면은 그때 보건소 먼저 가시거나 대학병원으로 가시라. 감염내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건소 먼저 가는 게 낫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선생님 볼초하고 풀독이 올라든지 피부가 따끔거리는데 연고 바르면 좀 나을까요? 만두님의 질문입니다. 이거 진드기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풀도 오르고 이런 것들이 다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걸로 하나 뭉뚱그려집니다.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거는 뭔가 풀도 오르든지 땀나도 땀띠도 접촉성 피부염이에요. 뭐 일단 우리가 두드러기라든지 이런 것들 대부분 접촉성인데 네. 그러면 전신에 있으면 약을 먹어야 되거나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 부분적으로 있으면 스테로이드 연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시면 돼요. 하루에 2번씩 한 3, 4일 목이 물려도 3, 4일 뭐 살짝 두드러기 생겨도 3, 4일 3, 4일 동안 계속 써주고 두 번째 뭐 얘기했었죠. 시원하게 하라. 잠잘 때도 선선하게 자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해도 나올 때만은 시원한 물로 헹궈주거나 세수할 때 시원한 물 해주고 시원하게 연고 바르고 이 정도만. 근데 전신에 생기면은 이게 연고가 안 통해요. 그때는 먹는 약 써야 되니까 병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벌초 때 간단한 연고들을 쓰거나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앤님께서는 진드기는 누가 만들었나요? 커피하우스님이 쉬운 설명 최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바다랑 계곡 중에 어디가 조금 더 안전할까요? 위험하기는 바다가 위험하고. 근데 뭐 안전한 건 어디 있나요? 바다는 일단 뭐 깨끗하죠. 그 이상한 문어 이런 것만 좀 피하면은. 해파리나 이런 거. 네, 안전한 건 둘 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늘 전에도 잠깐 얘기했더니 익수 사고는 항상 있어요. 수영 잘해서 수색대 출신도 물에 빠져 죽어요. 그래서 항상 안전을 먼저 생각하면서 물놀이를 가시는 게 좋고 바다나 계곡이 뭐 차이는 없죠. 쏙님은 제주 오름에도 진드기가 많나요? 많죠. 입구에 있는 진드기 예방하는 애기 효과가 있을까요? 뭐 7, 80% 효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 30%는 자기 예방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진드기 안 물리려고 긴팔이나 두꺼운 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갔다 와서는 툭 털거나 몸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 돗자리 같은 거 깔면서 이렇게 들놀이 한다든지 이렇게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뿌리더라도. 그래서 벌초하고 오신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세탁물이랑 섞어서 세탁하기보다는 작업복은 좀 분리해서 세탁하는 것도 그래도 좋겠죠? 괜찮을 거죠. 예. 네. 자, 그리고 또 큐큐큐님께서 쯔쯔가무시에 걸리면 위궤양이 동반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것들은 감기 증상, 고열나고 감기 증상이 걸리면서 약간 장염처럼 오기도 한데 쯔쯔가무시는 위장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있을 수 있는 거는 그냥 다른 문제로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위궤양이라는 위궤양, 파였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심한 위염 증상인데 위궤양은 잘 안 생겨요. 어떤 장 증상이 잘 안 생겨요. 쯔쯔가무시는 겹쳐서 올 수는 있지만 쯔쯔가무시 때문에 위장 증상이 주 증상이 아니에요. 고열과 딱지 이거기 때문에 별로 관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만두님이 산에 갔을 때 산모기에 많이 물렸는데 엄청 부었습니다. 이렇게 산모기에 물렸을 때 처치법도 있나요? 앞에 걸 안 보셨구나. 모든 가려움증, 간단한 부분 국소적인 가려움증에는 시원하게 하는 거, 스테로이드 연고, 네. 아니면 칼라민 로션 있습니다. 칼라민이라고 분홍빛 그런 걸 애들 있는 집에서는 가지고 있다가 하루에 두세 번씩, 많으면 서너 번 발라도 되는데 보통 가려움은 며칠 가요? 3, 4일. 그렇죠. 아유, 보통 3, 4일. 3, 4일 동안 가렸기 때문에 3, 4일 동안 이렇게 계속 발라준다. 그다음 시원하게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또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은 저희가 또 생방송의 장점이 또 즉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명수 원장님과 함께 벌초, 성묘, 들놀이를 하고 난 이후에 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의 진드기 물려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기억은 없어요. 물려봤겠죠. 물려봤는데 기억이 없는. 그러면 오늘의 좀 방송을 요약을 좀 해보자면은 오늘은 조금 이제 일반 진드기라기보다는 뭐 열이나 어떤 증상들을 좀 동반하는 그런 진드기의 증상을 좀 나눠봤잖아요. 예. 일단은 열이 동반이 되네요. 열이 공통적으로 렙토스피라도 그렇고 또 공통적으로 열이 납니다. 네. 그리고 열이 난 다음에 3, 4일 뒤에 좀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일단은 보건소로 가는 거를 예. 추천을 그래서 해주셨고요. 정리를 해볼까요? 네. 다른 질문을 받더라도 자, 그래서 딱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열을 동반해서 감기처럼 나타난다. 일단. 근데 1, 2주 전에 들판이나 숲이나 또 아까 렙토스피라는 강물이나 개울 있죠. 네. 여기를 갔다 왔다. 이런 히스토리가 두 개 겹치면 무조건 보건소. 보건소. 예. 다리에 이렇게 딱지 정리하시면 않지? 돼요. 그게 무슨 진드기냐, 뭐의 원인이 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검사하기 전에는. 그렇군요.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고, 그 들판 갈 때는 돗자리, 긴팔 옷, 그 다음에 청바지 같이 좀 두꺼운 옷, 네. 이런 거 신는 게 좋고, 뭐, 반바지 입어도 좋은데, 그럴 땐 상당히 조심하시고, 돗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돗자리. 그렇게 하면 놀고, 물가에 갔다 왔을 때는 좀 지저분한 물가에는 좀 놀지 말고, 그 다음에 좀 깨끗이 빨리 씻어주고, 이런 노력들 하면은 절대 이걸 걸릴 수는 없어요. 네. 자, 소소해님께서 얼마 전에 두사라기가 이제 응급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응급실을 가야 할 상황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대처법은 없을까요? 이게 응급실에서 거부했다고 하는 그 거부란 표현이 상당히 안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응급실 근무하고 오랫동안 당직도 서보고 했는데, 네. 의사들은 응급실에 오는 환자를 거부하지 않아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양심도 그렇고, 원래 그렇게 법으로 돼 있고. 근데 문제는 왜 거부했다가 표현되냐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응급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불 켜졌다고 응급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응급실 관리할 수 있는 의사가 맨파워가 얼마나 되느냐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응급실 근무하고 있다. 이게 그럼 심근경색 환자가 왔어요. 네. 그 사람이 그다음 급하게 약 주고 CPR을 해서 흉부 압박술을 할 수도 있죠. 그 한 2시간 걸립니다. 살리려면 약 주고 막 그 사람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뇌경색으로 뇌출혈 환자가 왔어요. 저쪽에 교통사고 왔어. 못 봐요. 한계가 있네요. 한 환자에 한두 시간 매달려야 되는데 이게 그런 상황에서 거부할 수 없는 조건. 병상이 그 침대에 꽉 찼다. 인력이 없다. 되게 이거예요. 거부했다고 되게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심근경색 환자가 와서 응급실 의사들의 역할은 뭐냐면 살려놓는 겁니다. 무조건 살려놓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았고 무조건 살려놓으면은 다음 심근경색 환자가 이제 살렸어. 그러면 누가 봐야 돼요? 심장내과 의사가 와서 봐야 돼요. 네. 그럼 심장내과 의사를 콜하죠. 와서 봐라 해가지고 그렇게 인계하고 입원하고 그렇게 그러면은 뇌출혈 환자 와서 신경외과 이제 수술해야 되니까 완전 부르고 그다음 뭐 신경과 의사 그다음 소화기 내과 뭐 장출혈 왔다 위출혈 왔다 하면은 소화기 내과 의사를 부르고 이렇게 25개 과가 있는데 뭐 임상과는 한 10개 되지만은
그 의사들이 배후에 있을 걸 배후 의사라고 합니다. 그들이 있어서 응급실이 돌아가는 거죠. 응급실 의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배후에 있는 의사들 응급실까지 다 합쳐서 종합병원인 경우는 80% 병원 업무의 80%를 전공의들이 하고 있었어요.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이 이건 잘못됐다 해서 빠져나가면 잘 됐다 안 됐다는 건 나중 문제고 빠져나가 보니까 80% 일을 교수들이 전문의들이 해요. 그럼 돌아가겠으면 안 돌아가지. 그러니까 배후에 있는 의사도 모자라. 네. 응급실 의사도 모자라. 그래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두 살 아이도 참 안타깝지만은 저 정도는 원래 보통 때 같았으면 받았어요. 근데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거부한 게 아니고 세 번째가 있어요. 법적. 잘못되면 이제 무조건 의사 탓이 됐거든요. 네. 소송에 응급의학과 의사, 외과 의사, 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런 의사들이 뭐 절반 이상은 소송에 걸려 있다고 봐야 돼요. 산부인과 의사 특히. 그냥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지. 뭐 필수 의료 안 합니다. 이제는 이 MZ 세대 의사들 전공의 학생들이잖아요. 안 해요. 돈 5억 준다? 안 가요. 가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에서 요즘 정부에서 정부 그만데 정부에서 좀 호도하고 있는 게 응급실 돌아간다. 무슨 거짓말이고 네. 사실은 이게 그 배우 의사와 응급실의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두 살 아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련을 했어요. 이게 열성 경련이면은 뭐 구급차 타고 가다가 다 깨나서 좋아져요. 네. 그거 모르죠. 근데 일단은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지금 두 살 아이 상황이 어떤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 열나면은 해열제 주고 닦아주고 네. 열나면서 경련했다 치면은 조금 기다려야 돼요, 사실은. 이게 5분, 10분, 10분 이상 하면은 뇌 손상 올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하면은 딱 해열제 먹이고 네. 닦아주면서 가는데 문제는 경련이라는 건 뭐죠? 전에 얘기했듯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 없는 애기는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열제 좌약을 많이 쓰시죠. 좌약은 보통 때 쓰는 게 아닙니다. 구토가 심하거나 네. 경련한 아이들 못 먹으니까 좌약을 쓰는 거지 함부로 좌약 쓰면 안 돼요. 그게 너무 열을 확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넘어가요. 먹는 약으로 천천히 가라앉히는 게 최고고 네. 그때는 열성 경련이다 치면은 좌약을 넣고 닦아주면서 차 타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대부분 99%가 깹니다. 가는 동안 안 깨면은 가가지고 산소호흡 치료하고 네. 그다음 경련 원인 찾고 그다음부터 전문의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방침을 잡으시면 되고 뭐 그 외에 뭐 수백 가지 질환이 있는데 두 살 아이라고 응급실 가야 되는 상황 얘기하시면 할 얘기는 없어요. 대부분 열성 경련 이런 것들이죠. 네. 뭐 구토가 심하다든지 구토 심해도 집에서 물 조금씩 먹이고 탈수 안 되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열나는 아기가 잠들었을 때는 좌약 써도 되나요? 깨워서 약 먹이셔야 돼요. 자면서 경련합니다. 네. 깨워서 약 먹이고 대부분 우리도 애 키우면서 다 그래요. 열 난다. 하루는 밤새입니다, 부모들이. 대부분 열은 이틀 정도 가고 한 3일째는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는 밤샌다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요. 열 난다고 무조건 응급실 가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응급실을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 게 아니고 들어오죠. 들어와서 저 구석에서 하루 종일 대기. 의사 얼굴 못 봐요. 그래서 열 난다 약간의 그것들은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은 사실 응급실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추수설님이 상황을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네요. 우리 의사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하셨고요. 응급실 선생님들도 과로로 엄청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원장님처럼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이 보시기에 현 상황이 언제쯤 해결될까, 요즘 아플까 겁이 납니다. 우리 원장님도 네. 올해 말까지는 네. 해결 안 됩니다. 마음이 자, 무겁습니다. 음악쟁이님이 아이가 잠자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건 꿈꾸거나 다른 원인이고 그건 경련이 아니에요. 그건 검사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애들이 열나면서 바로 떨죠. 그것도 경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자 경련, 열경련이든 뭐든 경련은 의식이 없어야 돼요. 눈이 돌아가거나 눈이 돌아가고 건드려도 얘가 반응을 안 한다. 네. 누굴 불러도 예은아 불러도 떤다고 경련이 아니고 네. 열날 때는 온몸이 열을 발산시키려 떨긴 해요. 그걸 경련이라고 보면 안 되고 단 하나 의식이 없어야 돼요. 의식이 없다. 그거 아니면 경련이 아닙니다. 네. 뇌가 잠자는 거예요. 임시로.
정말 저희가 열에 대해서 또 예전에 한번 다뤘던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 키우시는 분들, 우리 아이 열 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주제로 한번 고병수 원장님과 방송을 했던 적이 있고요. 저도 굉장히 유익해가지고 개인 블로그에 기록을 하면서 아기가 열 날 때마다 좀 살펴보는 방송이기도 하는데 다시 보기 방송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적을까봐 걱정인데 또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아요. 어느덧 11시 50분이 지나서 이제 곧 있으면은 또 내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또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또 성묘 하실 계획들 많으실 텐데 오늘 이 방송이 너무 유익했다, 공유하겠습니다 하신 분들 많으셨습니다. 주변 가족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탑동 365 의원 고병수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